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년 이전만 해도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1800년 이전에 유럽의 여러 아시아 방문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등을 백인이다. 그것도 아주 하얀 백인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800년 이후에는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황인종 또는 더 심하게는 이제 몽고인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토대를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명한 분류학자인 칼 린네, 그리고 블루멘바흐라는 독일의 인종학자입니다. 그럼 이 책에 나온 걸 좀 보죠. 그 칼 린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흔히 뭐 종속과목, 강문계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근데 이 칼 린네가요, 1735년부터 자연의 체계라는 책을 내요. 여기서 인류의 종류를 네 종류로 나눠요. 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인류를 분류하는 방식은 색깔로 분류하는 방식이 없었고, 대개는 뭐 문명인이냐 아니냐, 잘 사냐 못 사느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칼 린네가 1735년부터 그 분류학 책을 내면서 인류를 느닷없이 그 피부색으로 나눈 표예요. 유럽인은 백색 화이트다. 그리고 유럽이 정복한 아메리카인, 그 미국 미대륙에 사는 아메리카인은 홍색, 레드색이고, 아시아인은 갈색이다. 백색보다 진한 그런 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인은 흑색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칼 린네가 1735년에 처음 이 책을 냈을 때만 해도 이 아시아인의 갈색에 해당되는 단어를 후스쿠스라는 그 라틴어를 썼대요. 후스쿠스라는 거는 뭐 여기 갈색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래요. 약간 어둡다, 뭐 갈색이다, 그냥 색깔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1735년에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는 후스쿠스 그냥 중립적인 갈색이라고 표현했다가 1759년에 나온 제10판이 결정판이래요. 근데 여기서 그 표현의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고 이 책의 필자 마이클 키버그는 전해주죠. 그 후스쿠스라는 중립적인 색깔 단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루리두스라는 단어로 바뀐대요. 루리두스도 황색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노란색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 희망, 뭐 자유 할 때 그 옐로우가 있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평민당의 노란색 같은 그런 색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황달병 걸린 것 같은 그런 더러운 황색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루리두스라는 단어는 그런 황달병 걸린 것 같은 그런 노란색, 누리끼리 이런 의미가 더 그런 어감을 주는 단어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병색이 짙은, 창백한, 죽은 것 같은, 섬뜩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고전 라틴어에서 루리두스는 경멸적인 말이다. 그래서 칼 린네는 1735년에 느닷없이 인류를, 자기가 호모사피엔스를 갑자기 색으로 분류를 하더니 1759년이 되니까 마지막 그 결정판에서는 더러운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린네 뒤를 이어서 또 황인종에 대한 더 비하적인 그 표현을 하는 학자가 나와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블루멘바흐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인류 고유의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기 시작한대요. 그 1775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인기가 있어서 계속 판을 거듭해서 1781년에 증보판이, 그리고 1795년에 최종 개정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1800년 이전에는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1800년 이후에는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할 때 이 블루멘바흐의 이 작업이, 이 책 작업이, 연구 작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블루멘바흐 책에 나오는 도표래요. 아니, 그림이래요. 이렇게 인류의 다양성을 5가지 종족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블루멘바흐가 고약한 건요, 이 사람은 이 몽고 인종이라는 새로운 그 인종적 범주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 이런 거죠. 몽고 인종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지구상의 그 린네에도 그렇듯이 사람의 피부색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꼭 종족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 뭐 햇빛을 얼마나 쬐느냐 등등 해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하여튼 전철에서 한번 보세요. 전철에서 한국 사람이 과연 옐로우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릿빛인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든 남자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화이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 인종을 뭐 한국인은 옐로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사람도 있지만 빨간 사람도 있고 또 햇빛에 타가지고 놀이끼리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몽고 인종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지만 몽고 인종이라는 거를 그 개념을 만들어서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전부 다 몽골 인종이다 라고 쓸어넣어 버리는 게 블루멘바흐의 방법인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블루멘바흐라는 학자가 그런 범주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블루멘바흐가 생각한 것은 색깔, 피부 색깔 자체가 아니라 그냥 컨셉을 만든 거예요. 컨셉을 만든 어떻게 컨셉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컨셉을 만들었느냐? 유럽인이 한쪽 끝에 있다 이거예요. 가장 발달한, 가장 개명하고 진화를 가장 많이 된 진화의 맨 끝에 있는 유럽 인종이고 그 진화가 가장 안 된 미개한 종족으로 몽고 인종이 있다라는 걸 설정을 하고 그 사이에 아메리칸 인종이 있다. 미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등장한 이후 문제의 핵심은 아시아 인종의 피부색이 뭐 색깔이었다니 이게 아니고 몽고 인종이라는 걸로 규정을 해놓고 그럼 도대체 몽고 인종의 피부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인이라는 범주를 정해놓고 하얗다 이렇게 하고 또 아메리카인이라는 범주를 정해놓고 레드다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고 몽골 인종이라는 범주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9세기 이전에는 아시아인이 황색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가 지나면서 19세기라는 건 뭐 1801년에서 189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몽고인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한 곳에 몰아넣고자 한 저 기이하고 부적절한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종적 범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히 황색이 중국과 절묘하게 어울린 이유, 오로지 중국에서만 그렇다. 그러니까 그 칼 린네가 그 아시아 사람들을 황인종이라고 더러운 노란색의 황인종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냐? 중국 사람들은 그 오방색이라고 했잖아요. 오방색의 가운데 색이 노란색이고 그게 자기네 중화민족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황인종이라고 그러면 아 우리 보러 골드색이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거 싫어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황인종 개념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처음에 노란색이라는 규정이 나왔을 때 아니야 그건 중국 사람도 노랗지 우린 노랗지 않아 너희들하고 마찬가지로 백인에 가까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그럴 때는
노란색을 또 이용하죠. 황인종 이어 모여라. 그렇게 이용을 해요. 일본의 그 못된 짓, 황인종에 대해서 장난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마련할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백인종이고 저 사람들은 황인종이다 규정하는 거는 사실은 죽이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출현한 다음에 뭐 부르주아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공산당의 논리는 저 사람들은 반동이다. 반동이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막는 사람이다. 시대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막는 리액션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반동분자의 논리고, 그래서 이쪽에 또 반대쪽에 이 우익에서 볼 때 빨갱이 논리는 그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빨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이렇게 죽이기 전에 상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죽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인간이 아니다.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그래서 고로 인간이 아니다 하면 죽이기 쉽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황인종, 몽골인종의 개념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에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선교사를 중국으로 많이 보내고, 근데 잘 안 돼요, 선교화가. 그래서 지금도 뭐 보면 알지만은 뭐 한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을 했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기독교 그 신도 숫자가 형편없이 적죠. 그러니까 그 1700년대를 지나면서 유럽 사람들은 점점 아시아 인종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저거를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정복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서 다른 인종이다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 이전에 온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자기네보다 잘 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복할 엄두도 못 내던 대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인이고 우리보다 더 백인이고 우리보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순서에서는 그 황인종과 몽골인종의 개념이 어떻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순서에서는 다운 증후군이 어떻게 그 몽고인종하고 관계가 됐는지, 몽고인종을 그 아시아인종을 비하하는 수단이 됐는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